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바다 위에는 수만 척의 거대한 선박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 한 척의 배가 수천 대의 컨테이너를 싣고 대륙을 횡단하며 물류의 대동맥을 만들고 영하 160도의 극저온 상태를 완벽하게 유지해야 하는 까다로운 LNG선을 통해 지구촌의 에너지를 운반합니다. 이 거대한 강철의 도시들을 설계하고 건조하고 인도하는 나라는 전 세계 200여 개국 중 단 3곳, 바로 대한민국, 일본 그리고 중국뿐입니다. 이 사실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역사적 미스터리입니다. 한때 세계 최강의 해군을 자랑하며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했던 영국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역사상 그 어떤 국가도 도달하지 못했던 생산량을 기록했던 미국, 그리고 정밀 기계와 완벽한 공학 기술의 대명사였던 독일까지, 이들은 모두 이 치열한 글로벌 상선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유럽 대륙의 해양 강국이었던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다의 주인이자 산업혁명의 선구자였던 그들은 왜 이 거대하고 필수적인 시장의 왕좌를 스스로 내려놓았을까요? 사람들은 이 수수께끼에 대해 너무나 단순하고 쉽게 대답해왔습니다. 아시아의 노동력이 싸기 때문이라고, 값싼 인건비로 찍어내는 덤핑 전략에 유럽이 무릎을 꿇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냉정한 경제 현실을 완전히 간과한 숫자가 배신하는 진실입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 한 척의 가격은 2억 달러를 호가하며, 이는 우리 돈으로 2,7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거액에서 노동자가 받는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5%에서 7%에 불과합니다. 배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의 80%로는 강력한 엔진 추진 시스템, 그리고 첨단 전자장비 같은 핵심 부품 가격이며, 정작 선박을 최종 조립하는 조선소가 가져가는 순수 마진은 10%도 차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코 저가 노동력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초대형 자본 투입, 수십 년간 축적된 초고난도 기술력, 그리고 단 한 번의 실패가 회사를 파산시킬 수 있는 극도의 위험을 감수해야만 유지할 수 있는 냉혹한 초거대 산업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합리성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서구 열강들이 등 돌린 이 저수익 고위험 산업에서 아시아의 세 나라만이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진짜 이유와 숨겨진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조선업이라는 이 강철 제국을 지탱하는 5가지의 보이지 않는 기둥과 그들의 등장 배경을 깊이 탐험해야 합니다. 기둥, 우리가 이 강철 제국이 왜 세 나라만의 게임이 되었는지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조선업 생존의 5가지 조건, 즉 왕좌를 지탱하는 5개의 보이지 않는 기둥입니다. 첫째, 수조 원대의 거대한 선박 금융을 제공하고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강력한 금융력입니다. 둘째, 단기적인 경기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의지가 확고한 정부 정책입니다. 셋째, 수많은 철판을 완벽하게 용접하고 거대한 블록을 조립하는 수십 년간 축적된 조선 기술과 숙련된 노동력입니다. 넷째, 대규모의 고품질 철강과 엔진을 생산할 수 있는 강력한 제조업 기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째는 이 모든 조건이 무너지는 고통스러운 불황이 닥쳐도 끝까지 이 산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국가적인 의지입니다. 이 5가지 기둥이 완벽하게 맞물리지 않는 한 그 어떤 나라도 이 시장에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과거의 강자 서구 열강들이 무너진 이유입니다. 19세기 중반부터 세계 조선업을 지배했던 영국을 보십시오. 글래스고와 벨파스트의 조선소들은 타이타닉 같은 초호화 여객선과 거대한 함선을 매일 찍어내며 대영 제국의 심장이었지만 2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며 영국 사회는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노동조합의 힘이 강해지고 복지국가 체제가 확립되면서 임금 수준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영국 경제는 더 이상 낮은 마진으로 힘겹게 경쟁해야 하는 조선업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복지와 고임금 경제라는 합리적인 선택을 했고, 마진이 거의 남지 않는 힘든 산업은 경제 구조에 맞지 않는다며
스스로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실패라기보다는 구조적인 퇴장이었습니다. 미국의 이야기는 더욱 극적입니다. 진주만 공습 이후 미국은 문자 그대로 전쟁 기계로 변모하여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선박을 찍어냈습니다. 단 4년 동안 무려 2,700척 이상의 리버티급 화물선을 생산했으며 캘리포니아의 한 조선소는 하루에 배 한 척을 만들어내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자마자 시장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수많은 중고 군수 선박이 쏟아져 나오면서 민간 선박 수요는 증발했고 거대한 미국의 조선소들은 하루아침에 폐쇄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미국 조선업은 오직 군함이나 잠수함 같은 국방 관련 선박만을 제작하는 해군 전용 산업으로 축소되어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국과 미국은 각각 사회적 선택과 극적인 시장 붕괴라는 이유로 이 경쟁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유럽 대륙의 강자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떠나되 가장 값비싼 심장을 챙기는 더욱 영리하고 고도화된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유럽 대륙의 강자들, 예를 들어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의 선택은 영국이나 미국과는 또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처럼 마진이 얇은 대량 생산 시장을 완전히 포기하는 대신 초고가 틈새 시장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냉철한 계산에 따른 전략적 철수였습니다. 그들은 잠수함, 대형 크루즈선, 초호화 요트, 그리고 특수한 쇄빙선처럼 기술 난이도가 극도로 높고 선주들이 가격을 크게 따지지 않는 곳에 집중했습니다. 독일의 마이어베르프트 조선소는 세계 최대 규모의 크루즈선을 건조하고 티센크루프는 최첨단 잠수함을 만들며 여전히 높은 마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량 생산 시장을 포기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유럽의 높은 인건비 갈수록 엄격해지는 환경 규제, 그리고 무엇보다 10%도 차해되지 않는 최종 조립 마진은 더 이상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높은 비용 구조로는 아시아의 추격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선업에 숨겨진 가장 중요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진짜 돈은 배의 껍데기가 아닌 배의 심장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트로이 목마처럼 배의 거대한 몸체는 아시아에 내어주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가장 비싸고 기술 집약적인 부품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독일의 MN 에너지 솔루션은 세계 최고의 선박용 디젤 엔진을 독점적으로 만듭니다. 2억 달러짜리 초대형 컨테이너선에 들어가는 이 엔진 하나의 가격만 무려 4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엔진 하나가 소형 선박 한 척의 가격인 셈입니다. 핀란드의 바르질라나 노르웨이의 콩스버그, 역시 프로펠러와 추진 시스템 선박, 자동화 시스템 같은 핵심 장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조선소가 2억 달러짜리 배를 만들어 10% 미만의 마진을 남길 때 이 엔진 제조사는 5천만 달러짜리 엔진을 만드는데 드는 원가 2천만 달러를 제외하고 무려 3천만 달러, 즉 100%가 넘는 마진을 순수익으로 가져갑니다. 유럽 국가들은 조선업의 최종 조립이라는 저수익 고염 공정은 아시아에 넘기고 설계와 핵심 부품 제조라는 초고부가 가치 영역을 독점하는 고차원적인 전략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잣대로 볼 때 그들의 철수는 실패가 아니라 가장 영리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떠난 거대한 빈자리는 채워져야 했고 그곳에 절망적인 폐허 속에서 기회를 잡은 아시아의 새 나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가장 먼저 발을 디딘 것은 미국의 지정학적 선택이라는 거대한 운명에 놓였던 일본이었습니다. 1945년 8월 일본은 문자 그대로 잿더미가 된 폐허였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 그리고 도쿄를 비롯한 주요 도시의 무자비한 공습은 산업 기반을 송두리째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운명은 곧 닥쳐온 냉전이라는 거대한 격변 속에서 급격히 바뀌게 됩니다. 메가더 사령부는 일본을 소련에 대항하는
반공 전초기지로 삼기로 결정했고, 미국은 막대한 자금과 첨단 기술을 쏟아부어 일본의 산업 재건을 지원했습니다. 이 재건 계획의 핵심 중 핵심이 바로 조선업이었습니다. 미국은 일본이 다시 군함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았지만 민간 선박 건조는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전쟁 중에 거대한 군함을 만들던 미쓰비시 중공업 미쓰이 조선 같은 회사들은 곧바로 민간 선박 시장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기술 이전은 물론 미국으로부터 선박 발주까지 보장받았습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 조선업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미 해군 함정들이 긴급 수리를 위해 요코스카와 사세보 조선소로 물밀듯이 밀려들었고, 한국으로 향하는 군수물자를 실은 화물선들이 끊임없이 건조되었습니다. 일본 조선소들은 24시간 풀 가동되었고, 이 시기에 벌어들인 막대한 외환은 전후 일본 경제를 재건하는 종잣돈, 즉 산업의 피가 되었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며 일본 조선업은 마침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철강 생산부터 선박 건조, 그리고 해운업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완벽한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습니다. 미쓰비시가 자체 제철소에서 만든 강판으로 배를 만들고, 그 배를 자사 해운 회사가 운영하는 이 유기적인 시스템은 경쟁자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규모의 경제를 창출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 일본은 전 세계 신조선의 50% 이상을 생산하는 명실상부한 바다의 왕국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남긴 유산은 단순히 생산량만이 아니었습니다. 혁신적인 블루옥 공법을 확립하여 건조 기간을 단축하고 선박 건조 자동화의 개념을 처음 도입했으며, 전 세계 선주들에게 저금리 선박 금융을 제공하는 정부 주도 금융 시스템의 원형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금융 시스템과 기술적 완벽주의, 즉 모노즈쿠리 이우소리 정신이 일본을 아시아 조선업의 첫 번째 거인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철옹성에 이제 전 세계의 비웃음과 회의 속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감행한 후발주자가 등장합니다. 동